예,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연구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무중력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그런 실험 장비를 개발하는 거, 또 달이나 화성 탐사를 위해서 임무를 개발하고 또 탑재체나 이와 관련되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우주인과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차례는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유인우주 탐사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주인과 국제정거장 그리고 우주 실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인우주 탐사 분야의 그 연구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인우주 탐사 분야의 어떤 연관성, 공학과 과학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주와 지구의 경계는 어디일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측의 그림을 보면은 지구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지구 영상이 있고요. 우측 중앙 상단에 한반도가 보이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천리안 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밖에 안 됩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행성들을 비교하면은 그리 크지도 그리고 그리 작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크기의 이런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 행성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약 9km 정도. 그리고 이 지구를 도는 저궤도 관측위성은 약 300에서 1000km 내외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에 지구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통신이나 방송, 기상 관측용으로 쓰는 정지궤도 위성은 약 36,000km 상공에서 지구를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운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구하고 우주의 구분을 어디서 질까? 이제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설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약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지구하고 우주의 경계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80km 정도부터 우주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정설로는 이 100km 카르만 라인이 우주와 지구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태양계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태양계 그 행성들과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구하고 우리 가장 가까운 천체 달이죠. 이 달과 지구의 거리가 약 40만 km 정도 됩니다. 평균. 그리고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1억 5천만 km. 이걸 환산하면 빛의 속도로는 약 8분, 그리고 로켓으로는 5개월, 기차로는 100년. 우리가 보통 우리 보폭으로 걸어서는 약 4천년의 시간이 걸리는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멀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가까운 이런 거리에 이 태양계가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빛을 내는 이런 천체를 우리가 별, 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 태양계와 같은 가장 가까운 그런 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4광년의 거리에 있는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서 보면은 이 지구가 8개의 행성과 태양이 있는데 아주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자연과 생명체가 공존하는 이런 아주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구가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재난이나 재해 등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지구는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태양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 태양계의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천체에 가려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게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주 탐사의 이런 경쟁을 불러일으킨 거는 그 당시 1950년대 공산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양쪽의 진영 대결로서 어떤 체제 경쟁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러시아, 옛 소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에서 1957년 10월에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발사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저도 태어나지 않은 시절이지만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를 그 당시는 스푸트닉 CO2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계에 어떤 주는 충격이 대단히 컸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 우주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는 체제의 어떤 우월성을 증명하는 이런 시기가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보고서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역전을 시킬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아주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 스푸트닉 위성을 소련이 먼저 발사하면서 1959년에는 달 탐사선인 루나 1호도 먼저 발사를 하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971년에는 우주정거장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샬로트 1호를 발사합니다. 그러면서 우주 경쟁에서 공산주의를 아주 이끄는 소련이 체제를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든 추격하고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6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케네디 대통령이 내건 것이 1960년대가 가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16일에 발사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1969년이 제가 바로 태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지만 제가 실제로 이 아폴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아폴로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 뭐 신문에 나왔던 아폴로 11호 발사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제가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대단히 많은 양의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요새 달 탐사 경쟁이 뭐 아시아 국가 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시 재정화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달 탐사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도가 있고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1969년 7월 16일 날 발사를 해서 7월 20일경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도착을 해서 탐사를 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많이 앞서 있던 그 우주 개발에서 많이 앞서 있던 소련이 어떤 것을 단번에 뒤집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아폴로 우주선을 발사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우주 탐사의 시대를 이끈 것은 옛 소련이고, 그리고 그것을 60년대가 지나면서 60년대 말이 되면서 미국이 이제 뒤집게 되는데, 결국 우주 탐사에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주 공간에 나가서 또는 다른 천체에 가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1961년 4월 달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이 우주인이 보스코를 타고 처음으로 지구를 우주 비행을 한 후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이 명예는 지금의 러시아가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알렌 셰퍼드라는 이 미국 우주인이 또 185km 고도까지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거에 뒤를 이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최초로 발을 딛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한 40여 년, 거의 한 40여 년 후에 우리나라도 2008년 4월에 이수원 박사가 달에 간 건 아니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고 귀환을 하는 유인우주 탐사 시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이 뒤쳐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유인우주 탐사 분야에서 선진국인 러시아나 미국을 따라잡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2000년대
초부터 저희도 준비가 되고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우주인들이 가서 결국 생활하는 곳이 지구 주변에 있는 공간에 머무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우주 정거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소련에서는 샬로트라는 이 우주 정거장을 1971년 처음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뒤를 이어서 미국도 소련이 발사했으니까 우리도 이걸 따라잡아야겠다. 73년에 스카이랩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뒤를 이어서 미르라는 우주 정거장이 뒤를 잇게 되는데요. 이제 쉽게 바뀌어서 러시아를 이제 중간에 소련에서 바뀝니다. 그렇지만 1986년에 소련이 시작해서 96년까지 이렇게 건설이 됐고요. 실제 운영은 2001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정거장이 건설되고 독자적으로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1998년 2000년대가 막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결국은 이 미국하고 다른 서방 국가 그리고 러시아 등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16개국이 협력을 해서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정거장을 보면 1998년에 러시아의 여러 가지 이제 모듈이 중간중간에 결합이 돼서 우주정거장이라는 이런 큰 하나의 구조물을 형성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자레아라는 모듈하고 지베지다라는 두 개의 모듈을 1998년에 발사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도킹을 시켜서 우주정거장의 초기 모습을 갖춘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의 중간 2008년에 보면은 미국 모듈이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우주정거장의 어떤 모듈이 좀 더 증대하고 태양전 지판도 많이 커져서 여기에 공급하는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011년에 고도 약 350km에서 약 90분 간격으로 지구를 공전하면서 운영이 되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 크기는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가 되겠고요. 지금 이곳은 이때부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돼서 2024년까지 운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2008년에 우리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이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 모듈 쪽에 가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돌아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정거장을 왜 운영을 하느냐? 결국은 유인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한 어떤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우주 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인간의 우주 환경 적응성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생명 분야, 의학 분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우주 관측 이런 것들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무중력 환경인 우주에서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진 곳이 국제우주정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이후에는 아마도 미국에서 상용화를 시킬 예정인데요. 이런 상용화를 하게 되면은 민간에서도 어떤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에 상당히 수월해지는 이런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유주 우주선하고 우주왕복선 이런 것들이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실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은 1960년대 개발이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요. 최대 3명까지 탑승을 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점입니다. 많이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마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전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개발 초기의 사고 이후에는 인명사고가 한 번도 없이 현재까지 잘 운영되는 그런 안정적인 우주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좌측에 보이는 소유주 라켓 안쪽 상단 부분에 하얀 부분 페어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안쪽에 소유주 우주선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이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우주 왕복선은 많은 인원과 많은 물자를 한꺼번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986년, 2001년 두 번의 우주왕복선 사고가 있어서 이 당시에 탑승했던 우주인들이 다 사망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우주정거장이 국제우주정거장 완성된 이후에는 다 퇴역을 시켰고, 현재는 스페이스X라는 민간 회사에서 개발한 크루 드래곤이 지난달에 개발이 돼서 발사를 성공적으로 하고 임무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인들을 실어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는 유인 우주 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우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우주 개발상의 어떤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2005년, 그러니까 그보다는 사실 2000년대 초부터 뭐 기획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인 우주 탐사, 한국 우주인을 배출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08년까지 우주인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실험을 한 다음에 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우주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우주인 관련되는 우주인 선발 훈련, 뭐 우주실험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게 하나의 첫 번째 목표였고요. 또 우주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또 청소년들에게 어떤 과학 문화를 심어주는, 확산시키는 이런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우주과학 실험이 총 진행이 됐고요. 3개의 해외 협력 실험도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보면은 우주인들이 처음 갈 때는 한 4-5가지 종류의 이런 실험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소연 박사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18가지에다가 해외에서 주문한 3가지 실험까지 함께 진행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우주인 선발 과정 중에서 무중력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이 무중력 비행기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장면이 됩니다. 사실 우주인 선발에는 한 30여 가지 종류의 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이나 정신적, 그리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 지식, 그리고 우주인들끼리 나중에 협업을 통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협동심 등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하는 다양한 그 선발 과정이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제 선발 과정은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 이 우주인 훈련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성공적으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주인 선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교육 훈련 과정을 보면 실제 이론 수업도 받고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뭐 전체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인들이 타고 가는 우주선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똑같은 모컵 모형이라든지 또는 시뮬레이터를 놓고 이렇게 우주인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인들이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국제우주정거장, 이거에 대한 훈련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 교육도 받고요. 실제 각 모듈에 어떤 것들을 기능을 하는 장비들이 있는지, 또 그거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제 훈련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주인들이 보통 우주복을 입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거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소쿨이라는 우주복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발사나 귀환 시에 입게 되는데요. 보통 우주 유영을 하는 그런 우주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주 유영을 할 때 입는 그런 우주복은 아니고, 우주선에 탑승했을 때 우주선 내부에 어떤 기압 변화라든지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의 어떤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우주복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우주복도 맞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주복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이런 비용을 내고 이렇게 맞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인들이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은 우주선 발사나 귀환 시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다나 사막 지역 또는 산악 지역에 우주선이 비상 착륙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거에서 나와서 구조 요청을 하는 이런 훈련을 여름철에는 이렇게 바다에서, 겨울철에는 산악지대나 이런 초원지 또는
사막에서 이렇게 생존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가서 생활을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나오는 우리가 배설작용,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야 우리가 이제 훈련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데는 무중력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무중력 환경에서는 어떻게 둥둥 떠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응 훈련이라든지 또는 배변 훈련,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변기 그리고 소변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것과 우측에 보이는 것은 이 소유주 우주선에서 간이용으로 쓰는 그런 대소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은 실제 국제 우주정거장을 가는데 소유주 우주선이 가는데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우주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간이용 이런 대소변 장치인데요. 요거에 대한 훈련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인들이 가서 이제 먹고 하는 이런 음식을 이제 취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수라든지 또는 음식 보관, 그리고 그 보관한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지금 10가지 종류의 우주 음식이 보이는데요. 뭐 볶음김치부터 고추장, 된장국 쭉 해서 10가지 정도. 이거는 2008년 우리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갔을 때, 우주로 갈 때 함께 가지고 가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종류가 우리 식품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기관 그리고 국내 기업들과 해서 개발을 한 거고요.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게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추장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무중력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이런 미각이 사람이 이제 둔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조금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우주인들도 이 고추장을 좋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인들의 어떤 발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발사해서 귀환하기까지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보통 소유주 로켓이 우주선하고 결합돼서 장착되는 것은 이틀 전에 이제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이 이제 발사대로 이동을 해 오면은 우주인들은 당일날 준비가 돼 있으면은 호텔 앞에서 출정식도 하고 어떤 보고식, 이게 러시아의 어떤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기자회견, 또 우주복 착용,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2008년 4월 8일 날 이 소유주 우주선에 탑승해서 발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2008년 4월 8일 날 가서 4월 11일 날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우주인이 기초과학 실험 13종류, 그리고 교육과학 실험 5종류, 그리고 해외에서 의뢰한 실험 종류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21가지, 국내 18, 해외 3가지 이렇게 21가지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물 생장부터 해가지고 주로 어떤 생명하고 관련된 생명 이런 쪽에 관련된 실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결국은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이 우주 환경, 무중력 환경, 그리고 극심한 온도차가 있는 그런 우주 환경, 또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이런 것들이 물론 차폐는 되지만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적응성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초점이 맞춰져서 실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학 쪽이 어떤 실험이 한 70, 8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서 우리 우주인이 4월 19일 날 귀환을 하게 되는데, 갈 때는 한 이틀 정도가 소요되지만 실제 귀환할 때는 도킹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소유주의 도킹 해제를 하고 한 3시간 정도면은 지상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인이 무사히 귀환해서 숙소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주생활, 쉽게 얘기해서 뭐 화장실 또는 세면, 그리고 잠자는 거, 그리고 머리 깎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 요 머리 깎기, 또 요 대소변기, 소변기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중력 환경에서는 이것이 다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공청소기, 집에서 쓰는 진공청소기처럼 볼일을 보고 그리고 머리를 깎는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정거장에서 뭐 위아래 상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좀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통 무중력 환경이라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치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이렇게 배낭처럼 생긴 침낭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고정시키고 잠을 청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인들이 다양한 실험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 특히 우주 공간에 나갔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근육하고 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육은 바로 무중력 환경, 우주 공간에 노출이 되면은 바로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주인들도 당일에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주인들의 생활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유인 우주 탐사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면서 우주 기술이 지상 우리 생활하는데 직접 활용되는 거, 뭐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사가 개발한 자동 공기주 밸브라든지 또는 우주선을 만들 때 쓰던 특수 소재가 이렇게 댐퍼라는 걸로 해서 침대 매트리스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죠. 그리고 경량 소재인 이 타이타늄이 골프채라든지 자전거 또는 테니스 라켓 이런 데 사용되는 이런 다양한 거 볼 수 있고요. 또 위성 항법도 무인 분야에서 쓰이는 것들이 이렇게 지상에서 우리 활용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예전에는 우주 기술이 지상 기술로 어떻게 활용될까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는데 요새는 지상에서 활용하는 기술도 어떻게 하면 우주에서 좀 더 좋은 기술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 3D 프린팅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3D 프린팅을 통해서 우주에서 소모하는 물품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보완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간략하게 저희 이제 항우연에서 하는 이런 유인우주 분야 실험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는 유인우주 분야의 해외 사례 그리고 우리 우주인 배출 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쭉 보셨는데요. 이번 장에는 항우연에서 지금 현재 유인우주 탐사 분야에서 우주인 배출 사업 이후에 진행한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우주 분야는 무중력 환경을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크로 중력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제가 일반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중력 환경이라고 썼는데 실제 정확한 표현은 마이크로 중력 10의 마이너스 6승지 정도 되는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주에 언제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마이크로 중력, 무중력 환경을 활용하는 과학자들은 지상에서 대부분 이 무중력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자유낙하탑이라든지 무중력 비행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해는 2008년 우주인 배출 이후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우주인을 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 선호되는 방식인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어떤 미션을 어떤 임무를 우주인이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타워라든지 자유낙하탑, 그다음 무중력 비행기를 이용해서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을 짤막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분야,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우주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또 지상에 있는 인간의 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생명 분야, 세포 배양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뒤에 이제 연소 실험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연소 분야 그리고 기술 또 교육 개발 분야 이런 것들을 실험장들을 직접 만들고 해외 협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인 우주 탐사를 하면 핵심적인 분야가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숨을 쉬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는 이미 개발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기술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유지 지원장치라는 것을 만들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 2, 3년 동안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중력 비행기를 이용해서 했던 이제 실험인데요. 지상에서는 무중력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유낙하타, 무중력 비행기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 놀이기구 타는 뭐 자이로드롭이라든지 바이킹 이런 것들을 타면은 급격하게 급강할 때 이 무중력 환경하고 비슷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무중력 환경이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무중력 비행기로 하면 20에서 30초 정도 그 안에 실험을 저희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연소,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이 화염이 어떻게 점화가 되고 어떻게 이 화염이 전파가 하고 또 이것이 우주에서 났을 때 어떻게 끄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우주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이 저희가 연소 실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중력 비행기 내부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실험이고요. 제가 실제 이제 실험에 참가해서 이제 장비는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자동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은 모든 것이 점화가 되고 연소가 되고 그것이 기록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제가 직접 이제 동료들과 실험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무중력 환경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다른 나라 외국 친구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이런 환경도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거는 저희 같이 참여했던 동료들이 이 무중력 비행기는 포물선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 비행을 해서 저중력, 또 고중력, 또 무중력 이 환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겨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중력 환경으로 나오지만 다시 이것이 평상시로 회복됐다가 다시 또 한번 무중력 환경을 하려면은 이렇게 고중력으로 갔다가 오야 됩니다. 그래서 고중력 환경에서는 이렇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철싹 붙는 듯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바닥에 붙는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실험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해외 연구자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여러 팀이 비용을 분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무중력 비행기를 타면 참 재밌기도 해요. 여러분들 바이킹이라든지 자이로드롭 타면은 처음에는 재밌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조금 멀미도 나고 구토 증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20-30초의 포물선 비행을 2-3초씩 해가지고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사이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한 5번까지는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5번이 지나면서는 조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고 한 10번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구토를 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데 타면은 이 서비스 정신이 강해요. 이 파일럿 조종사들이 서비스 타임으로 맨 마지막에 한 2-3번을 더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주 빨리 지상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든 지금 설명드릴 건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우주 탐사, 특히 이제 사람이 우주로 가는 부분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국제우주정거장의 무중력 환경에서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횟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로 한번 연구하는 분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우주인이 우주에 가서 실험하고 귀환하기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앞으로 내가 할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발사됐습니다. 발사됐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과학의 미래를 실은 소유주호가 발사됐다. 70초 뒤 시속 180km에 도달한 소유주호는 지상 46km 높이까지 이르는데 불과 2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8분 48초 후 상공 200km 궤도에 진입했다. 힘차게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향한 소유주호는 이제 어떤 행로를 걷게 될까? 지구 궤도에 진입한 소유주호는 모든 로켓을 분리한다. 그리고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자체 동력만으로 비행을 시작했다. 그 최종 목적지는 지구 상공 350km 위에 떠있는 국제 우주정거장. 지구 위에 공전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에 다가가기 위해 소유주호는 조금씩 고도를 높여갔다. 그로부터 이틀 뒤 모스크바 우주관제센터는 분주해졌다. 지구를 떠난 지 이틀을 넘어선 소유주호가 국제 우주정거장 가까이에 다가서기 시작한 것이다. 소유주호와 국제 우주정거장의 시스템이 맞물린다. 지구 33바퀴, 그 거리를 돌며 국제 우주정거장과의 고도를 맞춘 소유주호는 이제 도킹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사된 뒤 49시간 30여 분 만에 성공적인 도킹이 이루어졌다. 소유주호의 탐침이 국제 우주정거장과 맞물려 들어갔고 두 선체를 완전히 결합했다. 그리고 내부 기압을 똑같이 맞추자 국제 우주정거장과 소유주호를 연결하는 문은 마침내 열렸다. 우주에 최초의 한국인이 발을 딛는 순간이었다. 우주에 도착한 기쁨도 잠시, 한국 최초의 우주인도 주어진 임무를 시작했다. 우주에서는 노화 유전자 분석을 위한 초파리 실험과 무중력 상태 식물 생장 관찰을 비롯해 과학 연구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18가지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밖에도 장기간 우주 생활에서 동반되는 신체 변화, 수면 상태, 근력 운동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일도 우주인이라면 꼼꼼히 살피고 기록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최초의 한국 우주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인 과학 꿈나무를 위한 실험도 틈틈이 진행됐다. 실험과 역할에 빠져 지내는 사이 우주에서 예정된 열흘의 시간은 끝이 났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했던 실험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루만 더 있었으면 더 멋진 영상을 찍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 우주인이 6개월 있어도 마지막 하루에는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10일을 11일 같이 쓰고 10일을 10년 같이 쓰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은 그렇게 자신이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실현시켰고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국제 우주정거장으로부터 소유주호가 도킹을 해제하기 시작했다는 무선이 들어왔다. 이제 우주인들의 귀환까지는 앞으로 불과 3시간 남짓. 도킹이 해제되면 엔진이 점화되고 귀환선이 분리된다. 이제 곧 소유주호는 대기권에 진입할 것이다. 궤도 모듈과 추진 모듈을 분리해내는 등 모든 과정이 순조롭던 소유주호는 드디어 대기권으로 들어섰다. 지포스가 딱 들어오는데 이게 크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시야가 쫙 없어지고, 그러니까 초점이 안 잡히죠. 수정체에도 지포스가 오니까. 소유주호는 탄도 비행 모드로 변경해 하강하기 시작했고 모든 우주인은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잘 보셨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에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던 우주 탐사, 특히 이제 유인 우주 탐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릴 때 과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공학이냐, 과학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학하고 과학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드웨어,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과학적 실험이라든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장비를 개발하고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해 준다면은 이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결과를 내고 또 다음에 어떤 또 임무를 수행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 이거는 유인 무인 할 것 없이 우주 탐사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전기전자 또는 전산 또 기계공학, 항공우주 이런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천문학이라든지 우주과학 그리고 뭐 물리, 화학, 수학, 해외는 뭐 생명 분야도 이 과학 분야에 들어와서 같이 유인우주 탐사를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좀 더 내 적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주 탐사의 전체적인 그런 쪽을 얘기를 드렸다면은 이 부분은 유인 우주 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한 사람이 우주로 가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것은 이공계 전 분야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 어떤 하드웨어 개발하는 걸 해준다면은 우주과학, 지구과학, 의학, 생물, 물리, 화학, 연소, 재료 이런 이과 계통의 모든 학문을 접한 사람은 그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인간이 과연 우주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또 다른 천체, 달이나 화성에 가서 우리 인간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적성이 어느 분야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런 진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드린다면은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하게 경험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독서라든지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선배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을 찾아봄으로써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과학 분야의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